이가 세 개면 이 트리플, 소위 이봉이라고도 하죠. 네. 트리플, 봉출, 네, 다 트럼프 카드 게임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같은 숫자가 연달아 3번, 4번 나오는 날, 아주 특별한 날이죠. 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찌야기의 야반도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찌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2월, 아이고, 아니지. 괜찮아. 네, 저희 집 강아지예요. 강아지가 아주 잘 놀고 있어서 살짝 컴다운을 좀 시켜봤어요. 네, 오늘 2월 22일. 네, 맞습니다. 제 생일 당일입니다. 오늘 이게 점심도 맛있는 걸 먹었고 그리고 또 저녁도 맛있는 걸 먹을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오늘 바로 아직 저녁 전입니다. 예, 저녁 전에 이렇게 라디오를 녹음하게 됐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낮에 라디오를 좀 녹음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낮에 하게 되었냐면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예, 수요일은 바로 그 책 읽는 날인데 제가 이따가 또 저녁 약속이 있어서 우리 아주 많은 구독자님들, 26명의 구독자님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낮에 녹음을 하러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쵸. 오늘 책 읽는 날. 사실 책 읽는 날은 좀 많이 개인적으로 좀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럼 오늘은 바로 책 읽기 시간으로 만나 볼게요. 아니지. 네,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네, 그럼 잠시 음악 듣고 올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찌야기의 야반도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책 읽기 시간. 사실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말 저의 애정하는 책을 가져왔어요. 책, 상실의 시대 작가. 맞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네, 무라카미 하루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이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TV 광고에서 어떤 여자가 버스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남자였나? 하여튼 그런 하면서 그 책의 이름이 상실의 시대였거든요. 그게 방송을 타면서 상실의 시대가 한국에 엄청 알려졌었거든요. 저도 그때 보고, 근데 그때 너무 어릴 때라 제가 그땐 책을 읽지 않았고 그 뒤에 나중에 상실의 시대를 새 책을 사기에는 조금 비쌌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헌책방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를 찾아서 읽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정말 제가 처음 정독한 책은 아니지만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읽은 책 중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런 책이에요. 예, 태어나서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정독을 했던 책이에요. 제일 처음에 읽었던 책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목이 천사의 나무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아주 약간 아동용으로 재밌었습니다. 나무가 약간 뭐 의인화가 되었나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들 이렇게 열매 맺게 하고 뭐 그런 건데. 자, 어쨌든 상실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 걸작선이란 책이고요. 유유정님이 옮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책이 아주 진짜 이뻐요. 이거 표지를 그릴 생각을 하니까 조금 난감한데 어쨌든 네. 무라카미 하루키 1949년 출생. 상실의 시대,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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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베스트셀러를 잇따라 펴낸 무라카미 하루키. 그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킨 새로운 스타일의 작가로 주목받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독창성과 매력,
완벽한 기법으로 사로잡는 기쁨과 자극의 천재라고 그를 격찬했다. 우리의 인생은 규정된 장소를 규정된 속도로 순회하는 회전목마와 같다. 내릴 수도 없고 추월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가상의 적과 맞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만 같다. 작가의 말 중에서 이렇게 써 있네요. 제가 낮에 이렇게 녹음을 하면 저희 집 강아지들이 아주 활기차게 밤에 하거나 새벽에 하면 제대로는 자는데 낮에 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예. 좋잖아요. 어떤 생활 소음 같고. 작가의 말이 있네요. 우리들의 인생은 규정된 뭐 아까 읽었잖아 이거. 네. 또 있네요. 소설을 쓰려고 할 때 나는 온갖 현실적인 소재들을 그런 것이 가령 있다면 커다란 냄비에 집어넣고 마구 뒤섞여서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될 때까지 용해시킨 후 그것을 적당한 형태로 잘라 내서 사용한다. 소설이라는 것은 많건 그러한 것이다. 리얼리티라는 것도 그러한 것이다. 빵집의 리얼리티는 빵 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밀가루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록된 글들은 원칙적으로 사실에 입각해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갖가지 이야기들을 글로 옮겼다. 물론 나는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부분을 여러모로 손질했으므로 이 글들이 사실 그 자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야기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기 위해 과장한 데도 없거니와 덧붙여진 것도 없다. 나는 들은 그대로의 이야기를 되도록 그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 글로 옮겼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글들을 가령 스케치라고 부르기로 하자. 처음엔 장편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쓰기 시작했다. 사실을 되도록 그대로 기록하는 작업이 나중에 가서 어딘가에 소용이 닿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스케치들을 활자화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것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써서는 책상 위에 마구 집어 던져둔 다른 무수한 단편적인 글들과 똑같은 운명을 걷게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서너 편 써나가는 동안에 나로서는 그러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그것은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기묘한 체험이었다. 예를 들면 소설을 쓸 경우 나는 나 자신의 스타일이나 소설의 전개에 따라서 극히 무의식 중에 소재가 되는 단편들을 골라 잡고 있다. 그러나 나의 소설과 나의 현실 생활이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 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무래도 내 안의 소설로는 다 사용할 수 없는 앙금 같은 것이 쌓이게 된다. 내가 스케치에 사용한 것은 바로 그 앙금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앙금은 나의 의식 밑바닥에서 어떤 형태를 빌려 이야기될 기회가 오기를 가만히 기다려왔던 것이다. 이러한 갖가지 종류의 앙금을 쌓아놓게 된 원인의 하나에는 내가 남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한다는 점도 있는 듯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쪽을 훨씬 좋아한다. 뿐더러 나에게는 남의 이야기 속에서 재미를 찾아내는 재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사실상 대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 자신의 이야기보다 훨씬 재미나게 느껴진다. 그것도 특수한 사람의 특수한 이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 쪽이 훨씬 흥미있다. 이러한 능력, 남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을 수 있다는 능력, 이 구체적으로 그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요 몇 년간 소설을 쓰고 있지만 소설가로서조차 이러한 능력이 그 어떤 도움이 된 경험을 한 적은 없다. 어쩌면 몇 번쯤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기억해낼 수는 없다. 상대방은 말하고 나는 귀를 기울인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 속에 쌓여갈 뿐인 것이다. 가령 그러한 능력이 나의 소설가로서의 특질에 얼마간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참을성을 터득할 수 있게 했다는 정도가 아닐까 한다. 나는 재미라는 건 참을성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비로소 표출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소설의 문장이라는 것도 대개는 그러한 위상 위에 성립해 있는 것이다.
재미란 수도꼭지를 비틀어서 컵에다 물을 받아 여기 있소 하고 권하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란 말이다. 어떤 경우에 그것은 기우제 때의 춤 같은 것마저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 글의 취지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다시 문맥을 돌이키기로 하자. 사람들 이야기의 대부분은 쓸모가 없이 내 속에 쌓여간다. 그것은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밤에 내리는 눈처럼 다만 조용히 쌓여갈 뿐이다. 이는 타인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괴로움이다. 가톨릭 사제들은 사람들의 고백을 하늘이라는 곳에 넘겨줄 수 있지만 우리들에겐 그 같은 편리한 상대도 없다. 자기 자신 속에 품고 살아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카슨 맥커러즈의 소설 속에는 조용한 벙어리 청년이 등장한다. 그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건 친절하게 귀를 기울이고 어떤 때엔 동정을 하고 어떤 때엔 함께 기뻐한다. 사람들은 끌려들듯 그의 주위에 모여들어 이런저런 고백과 신상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그러나 마지막에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온갖 고민을 그에게 밀어붙이기만 했을 뿐 어느 한 사람도 그의 심정을 헤아려 주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물론 나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 벙어리 청년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며 게다가 글로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앙금이라는 것이 몸속에 확실히 쌓여가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설이라는 형태를 일시적으로 잠시만요. 숑아, 왜 그래? 뭐야? 이유가 뭐야? 뭐 불만 있어? 아이고. 그래. 네, 다시. 아니 갑자기 강아지들이 너무 난리법석을 떠네요. 네. 어디지? 아 모르겠다. 나에게서 이러한 스케치의 소재들은 몸붙일 데 없는 고아들처럼 느껴진다. 그들은 어떤 소설이나 어떤 글에도 입양되지 못한 채 내 속에서 얌전히 잠만 자고 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지 왜 그래? 아 이게 뭐 얼만큼 들리는지 모르겠네. 좀 엄청 크게 들려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지 떨떠름해진다. 그리고 그러한 소재들을 글로 옮김으로써 내가 다소나마 마음이 편안해지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다. 이것만은 나 자신의 하찮은 명예를 위해서도 미리 양해를 얻어두어야 하겠다. 나는 나 자신이 편안해지기 위해 이러한 스케치를 하고 사회에 공포하려는 것은 아니다. 첫머리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정신적으로 홀가분해지느냐 어떠냐 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적어도 지금으로선 이러한 글을 씀으로써 나의 정신이 자유로워졌다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기 표현이 정신의 해방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미신이며 좋게 말한다 하더라도 신화다. 적어도 글에 의한 자기 표현은 그 누구의 정신도 해방시키지 못한다. 만약에 그러한 목적을 위해 자기 표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두는 게 좋다. 자기 표현은 정신을 세분화할 뿐이며 그것으로는 그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가령 무언가에 도달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사람은 쓰지 않고선 배길 수 없으니까 쓰는 거다. 쓰는 것 자체에는 효용도 없으며 그에 부수되는 구원도 없다. 그런 까닭으로 앙금은 여전히 앙금인 채 내 속에 남아있다. 나는 언젠가 그것들을 전혀 다른 형태로 바꾸어 새로운 소설 속에 용해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반면 용해시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그 앙금은 내 속에 봉합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선 나는 그런 앙금을 이러한 형식의 스케치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녕 옳은 작업이었는지 어떤지는 나로서는 잘 알 수 없다. 진정한 소설을 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나로선 어깨를 으쓱해 보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행위는 선이다 라고 한 어떤 살인범의 주장을 인용하는 수밖에 없다.
나로선 이런 소재들을 이러한 스타일로 정리해내는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던 것이다. 내가 여기에 수록된 글들을 스케치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이 소설도 아니요, 논픽션도 아니기 때문이다. 소재들은 어디까지나 사실이며 그것을 담는 형식은 어디까지나 소설이다. 만약에 각각의 이야기 속에 무슨 기묘한 점이나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전체를 읽어내기에 대단한 참을성이 필요치 않았다면 그것은 소설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엿보면 엿볼수록 우리들은 어떤 종류의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앙금이란 그 무력감인 것이다. 우리들은 그 어디에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무력감의 본질이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맞춰 넣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운행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시스템은 동시에 또한 우리들 자신을 규정하고도 있다. 그것은 회전목마와 같다. 그것은 규정된 장소를 규정된 속도로 순회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달은 어디로도 가지 않으며 내릴 수도 갈아탈 수도 없다.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추월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그런 회전목마 위에서 가상의 적과 맞서 치열한 데드히트를 벌이고 있는 것만 같다. 사실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엔 기묘하고도 부자연스럽게 비치는 것은 어쩌면 그러한 탓인지도 모른다. 우리들이 의지라고 일컫는 어떤 내재적인 힘의 대부분은 그 발생과 동시에 상실되고 말았는데도 우리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으며 그 공백이 우리들 인생의 온갖 위상에 기묘하고 부자연스러운 왜곡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와, 이게 이 무라카미 작가의 머릿말이었어요. 지금 머릿말만 읽었는데 벌써 지금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 사실은 제가 이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 걸작선을 왜 갖고 있냐면, 머릿말 읽었는데 목이 벌써 나간 것 같아요. 여기 차례에 보시면 다섯 번째 글이 있어요. 제목이 100%의 여자아이를 만나는 일에 관하여 라는 건데요. 이게 너무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꼭 한번 읽어 드리고 싶은 챕터였는데, 이거를 잠깐만 읽기에 지금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안 기네요. 네. 자, 바로 읽어볼게요. 4월의 어느 해맑은 아침, 100%의 여자아이를 만나는 일에 관하여. 100%의 상대자를 원하며 상대자의 100%가 된다는 것은 그 얼마나 멋진 일인가. 4월의 어느 맑은 아침, 하라주쿠의 뒤안길에서 나는 100%의 여자아이와 엇갈린다. 솔직히 말해 그다지 예쁜 여자아이는 아니다. 눈에 띄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다. 머리카락 뒤쪽에는 나쁜 잠버릇이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고 나이도 적지 않다. 벌써 30살에 가까울 테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자아이라고 할 수도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50m 떨어진 곳에서부터 그녀를 알아볼 정도다. 그녀는 내게 있어 100%의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부터 내 가슴은 땅올림처럼 떨리고 입안은 사막처럼 바싹 말라버린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좋아하는 여자아이 타입이라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가령 발목이 가느다란 여자아이가 좋다든지, 역시 눈이 큰 여자아이라든지, 손가락이 절대적으로 예쁜 여자아이라든지, 잘은 모르겠지만 천천히 식사하는 여자아이에게 끌린다든지와 같은 식의. 나에게도 물론 그런 기호는 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아이의 코 모양에 반해 넋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100%의 여자아이를 유형화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녀의 코가 어떻게 생겼었나 하는 따위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다. 아니,
코가 있었는지 어땠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할 수 없다. 내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그다지 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뿐이다. 왠지 조금 이상하기도 하다. 어제 100%의 여자아이와 길에서 엇갈렸단 말이야 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말한다. 미인이었어? 라고 그가 묻는다.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럼 좋아하는 타입이었겠군. 아, 글쎄, 생각이 나지 않아.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슴이 큰지 작은지 전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이상한 일이군. 이상한 일이야. 그래서 무슨 짓을 했나? 말을 건다든가 뒤를 밟는다든가 말이야. 아유, 하긴 뭘 해. 그저 엇갈렸을 뿐이야. 그녀는 동에서 서로, 나는 서에서 동으로 걷고 있었다. 제법 기분이 좋은 4월의 아침이다. 비록 30분이라도 좋으니 그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녀의 신상 이야기를 듣고도 싶고 나의 신상 이야기를 털어놓고도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81년 4월 어느 맑은 아침에 우리가 하라주쿠의 뒤안길에서 엇갈리기에 이른 운명의 경위 같은 것을 밝혀보고 싶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평화로운 시대의 낡은 시계처럼 따스한 비밀이 가득할 것이다. 우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 어딘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우디 알렌의 영화라도 보며 호텔 바에 들러 칵테일이나 뭔가를 마신다. 잘만 하면 그 뒤에 그녀와 자게 될지도 모른다. 가능성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나와 그녀의 사이는 벌써 15m가량 좁혀졌다. 자,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단 30분만 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바보스럽다. 마치 보험 권유 같지 않은가? 아, 미안합니다. 이 근처에 혹시 24시간 영업 세탁소가 없는지요? 이 역시 같은 정도로 바보스럽다. 무엇보다도 내 손에 세탁물 주머니조차 없지 않은가? 누가 그런 대사를 신용하겠는가? 어쩌면 솔직하게 말을 꺼내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100%의 여자아이란 말입니다. 아니, 틀렸어. 그녀는 아마도 이런 대사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믿어준다 해도 그녀는 나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내게 있어 내가 100%의 여자라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 당신은 100%의 남자는 아닌걸요? 죄송하지만 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사태가 그렇게 되면 나는 틀림없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나는 그 쇼크에서 두 번 다시 회복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내 나이 벌써 32살.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닐까. 꽃가게 앞에서 나는 그녀와 엇갈리게 된다. 따스하고 조그마한 공기덩어리가 피부에 와닿는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 위에는 물이 뿌려져 있고 언저리에서는 장미꽃 향기가 풍기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 수도 없다. 흰 스웨터를 입은 그녀는 아직 우표를 붙이지 않은 흰 사각 봉투를 오른손에 들고 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그녀의 눈이 졸린 듯한 것으로 봐서 어쩌면 하룻밤 동안 그것을 썼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각 봉투 속에는 그녀에 관한 비밀이 전부 들어있는지도 모른다. 몇 걸음인가 걷고 나서 뒤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모습은 이미 혼잡한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고 없었다. 물론 지금은 그때 그녀를 향해 어떻게 말을 걸어야 했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떡하든 간에 너무나도 긴 대사이므로 틀림없이 제대로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실용적이지 못하다. 아무튼 그 대사는 옛날 옛적으로 시작되어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로 끝난다.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소년과 소녀가 있었다. 소년은 18살이었고 소녀는 16살이었다. 그다지 잘생긴 소년도 아니었고 그다지 예쁜 소녀도 아니었다. 어디에나 있는 외롭고 평범한 소년과 소녀였다. 하지만 그들은 틀림없이 이 세상 어딘가에 100%
자신과 똑같은 소년과 소년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그렇게 그들은 기적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적은 확실하게 일어났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거리 모퉁이에서 딱 마주치게 된다. 놀라워. 난 줄곧 너를 찾아다녔단 말이야. 네가 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넌 내게 있어 100%의 여자아이란 말이야. 하고 소년이 소녀에게 말한다. 너야말로 내게 있어 100%의 남자아이야. 모든 것이 모두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야. 꼭 꿈만 같아.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서로의 손을 잡고 언제까지나 실컷 얘기를 나눈다. 두 사람은 이미 고독하지 않다. 두 사람은 각기 100%의 상대자를 원하며 자신은 그 상대자의 100%가 되고 있다. 100%의 상대자를 원하며 상대자의 100%가 된다는 것은 그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것은 이미 우주적인 기적인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을 극히 얼마 안 되는 의구심이 파고든다. 이처럼 간단하게 꿈이 현실이 되어버려도 괜찮을 것인가 하는. 문득 대화가 끊어졌을 때 소년이 말한다. 이봐, 다시 한 번만 시도해보자. 가령 우리 두 사람이 진정한 100%의 연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언제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도 역시 서로가 서로의 100%라면 그때 바로 결혼하자고. 알겠니? 응, 알았어.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서쪽과 동쪽으로.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시도해 볼 필요는 조금도 없었다.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 100% 완벽한 연인이었으니까. 그것은 기적적인 사건이었으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 어려서 그런 것은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정석처럼 비정한 운명의 파도가 두 사람을 마구 농락하기에 이른다. 어느 해 겨울, 두 사람은 그 해에 유해한 악성 인플루엔자에 걸려 몇 주일간이나 사경을 헤맨 끝에 옛날 기억들을 몽땅 잃고 말았던 것이다. 어찌된 일일까? 그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의 머릿속은 마치 D.H. 로렌스의 소년 시절 저금통처럼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참을성 있는 소년과 소녀였기 때문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다시금 새로운 지식과 감정을 터득하여 훌륭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다. 아, 하나님, 그들은 진정 확고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정확하게 지하철을 갈아타거나 우체국에서 속달을 붙이거나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못해도 75%의 연애랑 85%의 연애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소녀는 32살이 되었고 소녀는 30살이 되었다. 시간은 놀라운 속도로 지나갔다. 그리고 4월의 어느 해맑은 아침, 소녀는 모닝커피를 마시기 위해 하라주쿠의 뒤안길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했고 소녀는 속달용 우표를 사기 위해 똑같은 길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한다. 두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엇갈린다. 잃어버린 기억의 희미한 빛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 비춘다. 그들의 가슴은 떨린다. 그리고 그들은 안다. 그녀는 내게 있어서 100%의 여자아이란 말이다. 그는 내게 있어서 100%의 남자아이야. 그러나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기억의 빛은 너무 연약하고 그들의 언어는 이제 14년 전만큼 맑지 않다. 두 사람은 그냥 말없이 엇갈려 혼잡한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고 만다. 영원히.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나는 그녀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꺼내 보았어야 했던 것이다. 네. 자, 이렇게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 걸작선 중에 4월의 어느 해맑은 아침 100%의 여자아이를 만나는 일에 관하여를 읽어봤습니다. 네. 다시 읽으니까 뭔가 또 감회가 새롭고 사실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야 됐었다. 옛날 옛적에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서부터 좀 약간 울컥했어요, 개인적으로.
뭔가 저는 이 단편을 처음에 읽었을 때, 저랑 너무 비슷한 생각을 했고, 근데 되게 비극적인 운명과 사실 또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아, 이 사람이 맞나? 아, 이 사람이 정말 100%일까? 100%라고 느끼면서도 의심을 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너무나 약간 짠한 로맨스로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커서 다시 만났는데, 이제 14년이나 지나버린 그 시간들 때문에 서로 대화법도 바뀌었고, 그래가지고 결국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간 그 뭔가 양쪽 길 끝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상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읽어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읽어봤습니다. 사실 머릿말도 되게 길고 뭐 엄청 길었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어서. 예, 그래서 오늘 바로 잡담 없이 책 읽기를 했는데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떤 글 쓰는 이 법, 뭐라 그러죠? 문법? 네, 문법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뭐 문장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근데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책 읽기 시간 가져봤고요. 그럼 클로징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누울 때 오늘 하루 잘 보냈는지 후회 없는 시간들로 채워졌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다가 아쉬운 부분들이 생각이 날 때 잠을 쉽게 못 이룰 때가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펼쳐집니다. 네, 그럼 푹 주무시고요. 우리 조만간 또 만나요.